네, 존경하는 박 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경산의 조지현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오늘 이렇게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체 질의를 드리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우원식 의장님께서도 개원사에서 민생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다시 되돌아보면 22대 국회가 과연 그 민생을 제대로 돌봤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뼈아픈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특검 그리고 탄핵 또 위헌적인 청문회 근거 없는 계엄령까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노후 독도 조형물 교체를 독도 지우기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 것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친신일파 척결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도 저는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정부가 매국노가 판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이야기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국무위원님들 오늘 총리를 포함해서 다 오셨는데 저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덕수 우리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께서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혹시 부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총리님.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부총리님 혹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당연히 없습니다. 혹시 다른 이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장관님 중에서? 저는 우리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정부 강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는 친일 프레임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 22대 국회가 정말 민생 챙기는데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재정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재정이라는 걸 정말 마음대로 무한정 쓸 수만 있다면야 어떤 정책이든 어떤 지원이든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무한정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와 같은 청년 세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정말 이 펑펑 쓰고 빚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엄격하게 우리 정부가 그 기조를 명확하게 갖고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가 채무가 우리 국민들께 실생활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재정의 부실은 저는 국가적 재앙이자 우리 국민들께 큰 불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좀 우측으로 돌려서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올해 2025년 예산안을 677조 4천억 규모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2024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2년 연속 3% 내외로 이렇게 억제를 하고 있고 또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행해 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평균 8.7%의 어떤 상승에 비하면 정말 과도한 재정 지출을 막고 또 재정 건전성 유지에 저는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평가하고 싶고 또 400조 원 이상의 부채를 이렇게 물려받았는데 이 국가 채무 비율을 약 12%로 이렇게 상승시킨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가 비교적 그래도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3년 연속 아까 전에도 언급했지만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이렇게 총력을 기울였고 또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서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정권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국가 채무를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다면 보험료라든지 그리고 연금 지출 이렇게 막대하게 아마 지출이 될 것 같은데 그럼 한정된 재원을 당연히 비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감하게 줄이고 또 꼭 써야 할 곳에는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이 즉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그리고 이 입장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입장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저희가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2022년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 번만 되돌아보면 이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것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 국민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에는 아마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때 얼마나 많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저렇게 가면은 문제가 생긴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의 급격한 상승,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10배가 올랐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약 2.5배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전부 다 어려움에 겪는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경제를 좀 큰 무리 없이 국민들이 정말 좀 부담을 안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죠. 과거처럼 우리가 0% 가까운 그런 기준금리 가지고 운영을 하거나 우리가 재정에 대한 부채 비율을 급격하게 늘리는 속도를 그대로 간다면 아마 훨씬 우리 국민들의 그 아픈 이 아픔은 훨씬 덜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 있는 정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들어와서 5월 달에 재정전략회의를 해보니까 저희가 그 전에 속도로 그대로 그 재정을 운영한다면 2027년 현 정부가 끝나는 해에서는 부채 비율이 과거 2020년 기준으로 70%가 시뮬레이션에 나왔습니다. 70%라는 거는 세계가 대개 생각하는 약 60% 정도의 최고의 부채 비율로 비교했을 때에도 엄청나게 높은 거고 대한민국은 그것이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국제사회의 신뢰가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그 전체적인 경제 사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 정말 정부도 최대한 전략하고 하면서 말하자면 공통의 그런 노력을 해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칠이 2차 대전 때 얘기했듯이 땀과 눈물 이거를 겪으면서 우리가 해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계획은 지난 정부가 끝났을 때가 49.6%인지 4%인가 그렇습니다. 부채 비율이. 그것이 전 정권 시작했을 때 36%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약 14%가 늘었고 특히 그 코로나 때문에 늘었다고 하지만 우리 외국 선진국들은 우리도 이미 선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2020년 고해의 재정 적자를 내고 그 다음부터 바로 선진국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2020년에는 12.8%를 늘렸지만 2022년에는 6.7%로 6.6%를 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0년에 6.6% 부채를 일으킨 다음에 2023년, 죄송합니다. 2021년, 2022년에 계속 네. 2.4% 그리고 3.0%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GDP에 대한 부채 비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쳐보니까 저희는 그 20년부터 2022년까지 12.2%가 늘어난 겁니다. 외국은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다 부채를 그 다음에부터는 코로나 이후에 바로 줄이기 시작해가지고 6.6%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는 6.6%를 2020년에 늘린 다음에
그 2022년까지 그 3년 동안에 우리가 12.2%를 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국제사회로부터 무지막지한 경고가 나온 거죠. 네. 그대로 갔으면 우리가 70% 예측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했다면 아마 국민들의 생활은 훨씬 더 고통은 적었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는 저는 거의 아마 부도 사태에 갔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건전재정 기조 유지하시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가 부채를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지출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GDP 기준을 2020년이라고 그랬는데요. 2015년. 15년.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이제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들을 또 하고 있고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으로 추경을 우리가 편성하기보다는 이 건전 재정을 이어가려는 이 정부의 기조에 맞춰가지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일단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경제 부총리께서 앞으로도 상황이 가변적이긴 하겠지만 이 세수 결손에 대한 이 대응을 추경보다는 계속해서 이 기금 활용이라든지 기금감 자금 이동이라든지 이런 그동안 이 가용 재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응한다라는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금년 세수 상황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금년 세수 상황은 저희가 지속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대응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 그 질의에서 국세 수입 결손과 그리고 지방 교부세 교부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 명확히 이해할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행안부 차관께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전에 그 작년 그 56조 4천억 원 국세 수입 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그 지방 교부세 이 문제에 대한 논의였는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 좀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내국세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19.24%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 재추계를 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돼서 교부세도 법정률대로 조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근거를 조금 말씀 주셨었는데 사실 국가재정법에 보면 재정 수지 등을 감안해서 배정된 예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과거 2013년, 2014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조치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 부총리님 뭐 추가적으로 보충하실 거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제 예산 집행을 보류를 했고요. 어차피 이 내국세에서 연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드려야 될 걸 안 드린 게 아니고 원래 법에 따라서 드리지 못할 거를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갖다가 배정을 유보하느냐 아니면 정산하느냐 이슈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방 행안부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제 소통을 해보니까 일단 만약에 23년도에 전액을 11조를 갖다가 배정을 유보하지 않고 이걸 25년도 예산을 반영을 했다면 25년도 가면은 지방의 어떤 예산에 절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23년도에는 8조 그리고 나서 그 또 25년도에는 한 3조 정도 이렇게 좀 안분해가지고 지방재정에 나름대로는 큰 틀에서는 악영향이 적도록 지방의 어떤 그 여유 재원을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 그렇지만 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중앙재정이나 지방재정이나 세수결손이 안 나온 상황과 비교해 보면은 그 고통은 좀 분담이 될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조정 과정은 그 아까 행안부 차관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안분을 한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재정 상황도 같이 고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그 세수 결손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그 세수 결손의 유발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들 하는데 그 세수 결손의 원인에는 당연히 경기 둔화로 인해서 법인세가 덜 거친 것도
요인이 될 수 있겠고, 또 부동산 경기 또 침체로 인해서 양도세 이런 것도 아마 그 감소한 것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인하가 저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법인세가 우리 정부 출범을 할 때 원래 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이렇게 인하하고 가표 이 가세 표준 구간을 이제 4단계에서 3단계로 이렇게 축소하자고 했지만 야당의 그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은 가세 표준 구간은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율을 각 구간별 1% 인하하는 그런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금 뭐 세계 각국이 지금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복지 국가들 역시도 이 법인세율을 내려서 우리나라보다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인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경기 둔화로 인한 이 법인세가 덜 거친 걸 두고 그 결과론적인 거를 보고 이 부자 감세 때문에 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각국이 감세 정책 이렇게 펴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 감세 정책을 취함으로 해서 다시 경기에 마중물이 되고 또 그 경기에 마중물이 되면서 세수도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노리고 다들 이제 목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편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민간 중심의 경제 기조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총리께서도 이 부분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민간 중심의 경제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지만 정부에서 말하는 그 주요 지표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길거리 나가면 정말 어려운 우리 상인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점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그 실제 이 지표상 이렇게 호전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 우리 국민들 피부에도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온기가 골고루 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에 질의가 있었던 거긴 한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의 재정 상태를 극도로 악화시킨 것이 저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 탄소 중립 선언 뒤에 이게 뭐 중장기적인 계획을 없이 기금을 막 가다 투입해서 기금을 이제 탕진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공자 기금에 1조 6천억 원 빚지고 또 이자를 이렇게 막 부담을 이렇게 몰고 오고 한국판 뉴딜 이 사업 역시도 뭐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다 드러났겠지만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수를 받아서 또 빚지고 이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금의 재정 상태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정부가 출범하고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언론에 따르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에 기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며 6,600억 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아까 오전 질의에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세수 부족이 나온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 국가 채무를 늘려서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렇게 그 대응하는 방법 또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만 제가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고 그다음 국민들께 약속한 지출을 줄이지 않는 방법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 정부의 내부에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내부 거래를 조정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지만 그게 실제로 그 기금 간의 이자 부담이 사실은 대외적인 이자 부담은 아니지만 그 기금 간의 이자 부담도 공자 기금을 예를 들면 그 부담이 는 측면도 있지만 또 부담이 준 측면도 있어서 공자 기금 전체로 봤을 때도 그 이자가 증가한 게 없다. 그래서 결국 정부 전체의 재정 부담 변동이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어떤 그 건전재정 기조가 무조건 지출만 이렇게 줄이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곳에는 가감하게 이렇게 줄이고 또 절감된 재원으로는 약자 복지라든지 그리고 국방, 치안 그리고 국가의 근간의 어떤 본질 기능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투입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뭐 언급도 했겠지만 생계급여가 문재인 정부가 비교해서 3년 만에 41만 원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되고 또 생계급여 증가율이 역대 정부 최고치를 또 기록했고 장애수당도 당연히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만 아직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 지난 정권에서 획일적이고 대규모 재정 지출에만 이렇게 치중했던 부분들을 맞춤 네, 지금 현장을 통해서 면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지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네, 자료 제출 요청입니까? 네, 네. 임미애 의원님 자료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